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문화유산 군함도에서 80년간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 나가사키의 한 청년이 할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한 일기장을 통해 조선인 강제노역의 참혹한 실상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발견이 한 일본인 가족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일기장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2020년 3월 나가사키시에 사는 사토 유키오 당시 31세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토 겐타로는 평생 과거에 대해 말을 아꼈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전쟁 시절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유키오는 할아버지가 단순히 전쟁의 아픈 기억 때문에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일본 노인들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유키오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키오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가까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유키오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계시거나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전쟁의 기억이 괴로우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그랬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가끔 밤에 잠꼬대를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악몽을 꾸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창고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오래된 가구들과 생활용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부엌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릇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던 집이라 그런지 생활용품들도 최소한만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할아버지의 침실과 서재 그리고 다다미방이 있었습니다.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했는데 대부분 역사책과 문학책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였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호기심에 자물쇠를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1940년대의 흑백 사진들과 함께 두꺼운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하시마 근무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일기장 외에도 몇 장의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시마 그것은 바로 군함도의 본래 이름이었습니다. 유키오는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군함도에서 일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 섬에서 말입니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를 메이지 시대 일본의 급속한 산업화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키오가 곧 알게 될 진실은 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키오는 할아버지가 그 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1943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매일매일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업무 내용들이었습니다. 석탄 생산량 노동자 관리 업무 날씨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읽어가면서 유키오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체가 점점 흔들리고 있었고 내용도 단순한 업무 기록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43년 초반까지는 비교적 평범한 군도 생활에 대한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석탄 생산량에 대한 이야기, 동료들과의 우정, 고향 소식에 대한 그리움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943년 8월부터 일기의 내용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8월 15일. 오늘 조선에서 온 새로운 노동자들이 도착했다. 모두 10명. 나이는 16세부터 40세까지 다양하다.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읽을 수 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 상부에서는 이들을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유키오는 이 대목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군함도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에 강제노역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943년 8월 20일. 조선인 노동자들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해야 한다. 휴식 시간은 점심 30분이 전부다. 일본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이다. 갱도 깊숙한 곳에서 석탄을 캐는 일은 정말 위험하다. 천장이 너무 낮아서 거의 누워서 일해야 한다. 50cm도 안 되는 공간에서 말이다.
유키오는 할아버지가 조선인 노동자들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히로시는 할아버지가 조선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 15시간씩 일해야 했다는 기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943년 8월 25일. 조선인들의 숙소를 점검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다. 좁은 방에 20명씩 들어가 살고 있다. 다다미 6장 크기의 방에 말이다.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어 감옥과 다를 바 없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밤에는 나갈 수도 없다. 이들은 완전히 감금되어 있는 상태다. 유키오는 할아버지의 기록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함도가 조선인들에게는 감옥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미 그때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43년 9월 3일. 김 씨라는 조선인이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섬에서 육지까지는 18km가 넘는다. 수영으로는 불가능한 거리다. 결국 붙잡혔고 다른 조선인들 앞에서 공개 처벌을 받았다. 나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그를 감시탑 아래 세워두었다. 하루 종일 물도 주지 않고 말이다. 그의 절규하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 유키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일에 관여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히로시가 알고 있던 온화한 할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1943년 9월 10일. 조선인 노동자들의 식사를 확인했다. 하루에 주먹밥 하나와 된장국이 전부다. 가끔 무 몇 조각이 들어있을 뿐이다. 일본인 노동자들은 쌀밥에 반찬도 여러 가지인데 조선인들은 정말 비참하다. 이들도 같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 돼야 하는가.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다.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 할아버지가 이미 그때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할아버지도 그 상황에서 많은 갈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43년 10월 5일. 오늘 이 씨라는 조선인이 갱도에서 사고를 당했다. 낙반에 머리를 맞아 피를 많이 흘렸다. 하지만 병원에 보낼 수는 없다고 했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간단한 응급처치만 하고 다시 일을 시켰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일해야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고뇌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할아버지도 그 상황에서 많은 갈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43년 11월 20일. 조선인 노동자들 사이에 병이 돌고 있다. 영양실조와 가루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는 열이 40도가 넘는데도 일을 해야 한다. 쓰러지면 그제서야 하루 쉬게 해준다. 이것이 인간이 할 일인가? 나는 점점 더 괴로워지고 있다. 할아버지의 인간적인 고뇌가 일기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인간적인 고뇌가 일기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1943년 12월 10일. 추위가 심해졌다. 조선인들의 숙소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얇은 이불 한 장으로 추위를 견뎌야 한다. 어떤 이는 동상에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한다. 갱도 안은 따뜻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나는 이들을 보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할아버지의 양심이 점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 일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1944년 1월 15일. 새해가 되었지만 조선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 어떤 이는 고향에서 보낸 편지를 받지 못한 지 6개월이 넘었다고 한다. 검열 때문에 대부분의 편지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나는 이들을 보며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은 뒤에 있었습니다. 1944년 2월 12일. 박철수라는 조선인이 죽었다. 19세의 어린 나이였다. 갱도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진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말은 어머니였다. 조선말로 어머니를 부르며 죽어갔다. 나는 그의 시신을 처리해야 했다. 유키오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선인의 죽음에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944년 2월 13일. 박철수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 몇 통이 전부였다.
사진에는 부모님과 여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찍혀 있었다. 편지는 고향에 보내려고 썼지만 검열 때문에 보내지지 못한 것들이었다. 그 편지들을 읽어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특히 여동생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나는 이 편지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족들에게 보내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히로 씨는 할아버지가 박철수 씨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1944년 3월 1일. 또 다른 조선인이 죽었다. 최영호라는 23세 청년이었다. 그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 시신도 찾지 못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고향에 약혼자가 있다고 말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강제로 끌려왔다고 했다. 나는 그의 약혼자가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할아버지의 죄책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박영수 씨의 죽음으로 인해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44년 4월 15일. 조선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죽거나 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선인들도 있지만 그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운명을 맞는다. 나는 이 모든 일의 책임자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할 수도 없다. 할아버지의 절망적인 심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뇌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20일. 오늘 조선인 한 명이 갱도에서 쓰러졌다. 과로와 영양실조 때문이었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깨어나지 못했다. 동료들이 그를 숙소로 옮겼지만 의료진은 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21살의 젊은 나이였다. 그의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사진이 나왔다. 사진 뒤에는 사랑하는 아들아 건강하게 돌아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할아버지의 괴로움이 더 깊어졌습니다. 1945년 6월 10일. 전쟁이 곧 끝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관리했던 조선인들의 얼굴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난다. 그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는 살인자나 다름없다. 할아버지가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45년 7월 20일. 조선인들이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가족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지 2년이 넘었다고 한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나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찾지 못하겠다. 오히려 나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다.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내 마음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죽은 조선인들의 영혼이 나를 용서해 줄까? 나는 이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다. 이것이 할아버지 일기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유키오는 일기장을 다 읽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충격 그리고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할아버지는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 속의 할아버지는 조선인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괴로운 감시자였습니다. 이 두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유키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시에 할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구남도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유키오는 꿈속에서 그들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자신이 직접 저지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죄가 자신에게도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유키오는 일기장을 읽은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만 있으면서 계속해서 일기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조선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특히 19세의 나이로 죽어간 박철수 씨의 이야기는 유키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 오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 유키오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유키오는 부모님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전쟁 때 정확히 뭘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할아버지는 군함도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유키오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내들고 할아버지가 쓴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우리가 몰랐다. 할아버지가 평생 그 일로 괴로워하셨던 게 이제야 이해가 된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가끔 밤에 잠꼬대를 하며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악몽을 꾸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박철수 씨에게 사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조선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리셨죠. 그때는 치매 증상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네요. 가족들은 함께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유키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유키오를 통해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유키오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사셨구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리고 이제 그 짐을 내가 물려받은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져야 할 짐이야. 유키오는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의 가족을 찾아서 사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일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유키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키오는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언급된 박철수라는 조선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일기에는 그가 19세였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다는 정보만 있었지만 혹시 그의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어도 할 줄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키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하지 못했던 사죄를 자신이 대신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박철수 씨의 가족들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유키오는 먼저 인터넷으로 군함도와 강제징용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군함도에는 약 800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되었고 그중 122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할아버지의 일기에 등장하는 박철수 씨가 그 122명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강제노역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군함도를 일본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유산으로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군함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군함도는 정식 명칭이 하시마섬으로 나가사키항에서 약 18km 떨어진 작은 섬이었습니다. 1810년부터 석탄 채굴이 시작되었고 1890년 미쓰비시가 섬을 매입한 후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섬의 모양이 군함과 비슷하다고 해서 군함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전성기인 1960년에는 5,300명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탄광이 폐쇄되면서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유키오는 도서관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관한 자료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끌려와 탄광지철소,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군함도의 경우 섬이라는 특성상 탈출이 거의 불가능했고 조선인들은 완전히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유키오는 할아버지가 관여했던 일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시 일본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범죄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조선인들의 생활 조건에 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인들과 완전히 분리된 숙소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다다미 6장 크기의 방에 20명씩 들어가 살았고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밤에는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주먹밥 하나와 된장국이 전부였고 가끔 무 몇 조각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일본인 노동자들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유키오는 일본 사회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구남도를 일본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인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유키오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31년 동안 거짓된 역사를 배우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정부와 교육계가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키오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옛날 일을 왜 들춰내느냐, 우리 세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더 나아가 조선인들도 일본 덕분에 근대화되었잖아. 구남도도 일본의 발전에 기여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키오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일본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히려 가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계속되는 한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키오의 직장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동료는 그런 이야기는 좌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구남도의 강제노역 같은 건 없었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전쟁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거야. 지금 와서 그런 걸 문제 삼는 것은 의미가 없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료는 조선인들이 과장해서 말하는 거야 보상금을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키오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일기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유키오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괴로워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키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유키오는 한국의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이들이 수십 년간 피해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유족들을 찾는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키오는 이들이 박철수 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단체야말로 자신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유키오는 이 단체의 활동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이 단체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당시 구남도에서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박철수라는 19세 청년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전달하고 혹시 박철수 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사죄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했습니다. 이메일을 쓰는 동안 유키오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자신이 가해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유키오는 답장이 올 때까지 며칠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요청이 거절당하거나 비난을 받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냉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시민 모임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유키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박철수 씨에 대한 조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키오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키오는 이 답장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겠다는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시민 모임의 김성주 사무국장은 이메일을 통해 유키오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기록된 박철수 씨의 출신지, 나이, 외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유키오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며 박철수 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19세 1944년 2월 12일 사망 갱도에서 유독가스 중독.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다는 정보까지 모두 전달했습니다.
또한 박철수 씨가 자주 했던 말들과 행동들도 자세히 적어서 보냈습니다. 박철수 씨가 가족을 그리워하며 했던 말들, 특히 여동생에 대한 걱정도 모두 포함했습니다. 며칠 후 김 사무국장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44년 당시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서 박철수라는 이름의 19세 청년이 군함도로 강제징용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가족들이 아직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철수 씨의 여동생 박순희 씨가 당시 93세의 나이로 창원에 살고 있었고 그의 조카들도 여전히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이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박철수 씨의 가족이 살아계신다니. 할아버지의 일기에 등장하는 그 여동생이 아직 살아계신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키오는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 등장하는 박철수 씨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그의 가족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80년 전 오빠를 잃은 여동생에게 어떻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걱정되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키오는 이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해야 했습니다. 유키오는 가족들과 이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부모님은 유키오의 한국행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할 수 있다면 꼭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대신 해주는 것이 할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는 길일 거라고 했습니다. 유키오는 가족들의 지지에 힘을 얻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속죄 여행이었습니다. 유키오는 이 여행을 통해 할아버지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박철수 씨 가족의 상처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국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고 한국어도 조금이라도 배워야 했습니다. 유키오는 한국어 기초회화책을 사서 간단한 인사말과 사과의 표현들을 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말들이었지만 유키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를 만날 때 한국어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서툴더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유키오는 매일 밤 한국어를 연습했습니다. 사과는 말을 정확한 발음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유키오는 또한 한국의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에게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물은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를 만날 때 실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유키오는 일본의 전통 과자와 꽃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일기장 원본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가 직접 보시고 싶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키오는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긴장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2020년 9월 유키오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제한적이었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동시에 박철수 씨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키오는 먼저 서울로 향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유키오는 한국이 생각보다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었다는 일부 일본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만큼 발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이 발전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유키오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일본의 과거 행위가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유키오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며 일제강점기 관련 유적지들을 방문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좁은 감옥에 수십 명씩 감금하고 고문을 일삼았다는 기록들을 보며 유키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산의 옛 조선 총독부터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지배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문화재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이런 유적지들을 돌아보며 일본이 조선에 저지른 일들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용산의 전쟁기념관에서 본 일제강점기 전시는 유키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강제징용,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저지른 만행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할아버지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였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유키오는 전시관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자신의 조국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드디어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사무실을 방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시민모임의 김성주 사무국장은 유키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유키오 씨, 이렇게 용기 있는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과거의 일을 외면하고 있는데 유키오 씨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느낍니다. 김 사무국장의 따뜻한 말에 유키오는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유키오는 한국인들의 관용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유키오에게 박철수 씨에 대해 조사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925년 창원에서 태어난 박철수 씨는 1943년 8월 구남도로 강제징용되었고 1944년 2월 12일 갱도에서 유독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80년 가까이 그의 정확한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박철수 씨의 여동생인 박순희 씨는 오빠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박순희 씨는 오빠가 돌아올 것을 믿고 결혼도 늦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빠가 돌아와서 자신의 결혼식을 축복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키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 적혀있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80년 동안 오빠의 정확한 소식을 모른 채 살아온 가족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도 평생 오빠를 그리워하며 사셨다는 이야기에 유키오는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때문에 이 가족이 평생 고통받았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유키오는 김 사무국장에게 박순희 할머니의 근황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유키오에게 박순희 씨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유키오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을 정확히 번역해서 박 씨 가족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신뢰할 만한 번역가를 소개해 주었고 유키오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도움받았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유키오는 할아버지의 고통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일기의 행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박철수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갱도에서 일하던 중 유독가스에 중독되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며칠 후 숨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그를 병원에 보내지 않았고 이것이 평생의 죄책감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유키오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할아버지의 고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박철수 씨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박철수 씨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고향과 가족 이야기를 했고 특히 여동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가 잘 자라고 있을까? 내가 없어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을까? 순이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박철수 씨가 할아버지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유키오는 이 내용을 번역하면서 몇 번이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80년 전 19세의 나이로 타국에서 죽어간 청년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번역이 완료된 후 유키오는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순희 씨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창원으로 가는 동안 유키오는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자신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 유키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박순희 할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원역에 도착한 유키오를 김 사무국장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유키오를 박순희 씨가 살고 있는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순희 씨의 집은 창원 시내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지만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까? 93세의 할머니에게 80년 전 오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말해도 될까? 혹시 충격을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유키오는 이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키오는 용기를 냈습니다. 박순희 씨에게는 오빠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고, 자신에게는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9월 20일 오후 2시 유키오는 마침내 박순희 씨와 마주했습니다. 9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박순희 씨는 정신이 또렷했고 유키오를 보자마자 무언가를 직감하는 듯했습니다. 유키오는 떨리는 마음으로 박순희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식 절을 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일본에서 온 그 청년이군요. 우리 오빠 철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 박순희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80년 가까이 오빠를 그리워해온 여동생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 경위부터 박철수 씨에 대한 기록을 찾게 된 과정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유키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빠가 마지막까지 가족을 걱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유키오가 할아버지의 일기장 번역본을 건네자 박순희 씨는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80년을 기다렸어요.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이제야 오빠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겠네요. 박순희 씨의 말에 유키오는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철수님을 죽였습니다. 80년이나 늦었지만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드립니다. 유키오는 한국어로 배운 사과의 말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비록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박순희 씨는 유키오의 진심 어린 사죄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고개를 드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당신 할아버지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박순희 씨의 관용에 유키오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예상했던 분노나 원망 대신 따뜻한 이해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유키오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로해주는 박순희 씨의 모습에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제 할아버지는 평생 이 일로 괴로워했어요. 일기에 보면 철수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고 적혀 있어요. 할아버지도 피해자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철수님을 죽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박순희 씨는 유키오의 손을 잡았습니다. 93세 할머니의 손은 주름이 많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젊은이 당신 할아버지가 괴로워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분도 전쟁의 피해자였을 거예요. 우리 오빠를 죽인 건 당신 할아버지가 아니라 전쟁이었어요. 그 끔찍한 시대가 모든 사람을 괴롭혔던 거예요. 박순희 씨는 유키오에게 오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무척 아껴주셨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 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셨어요. 오빠 덕분에 저도 글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때는 여자아이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빠는 저에게도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박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유키오는 박철수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일본에서 돌아오면 저를 학교에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겠다고도 하셨죠. 하지만 그 모든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박순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유키오는 박철수 씨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날 만남에는 박순희 씨의 아들과 손자들도 함께했습니다. 박철수 씨의 조카인 박민호 씨는 유키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80년 동안 삼촌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요. 살아계신지 죽으셨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어머니는 평생 삼촌을 기다리셨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박민호 씨는 유키오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박철수 씨의 손자인 박준수 씨도 유키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항상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가족을 많이 사랑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알게 되어서 마음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박준수 씨는 37세로 유키오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우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키오는 박 씨 가족들과 함께 박철수 씨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을 참배했습니다. 80년 만에 오빠의 소식을 전해 들은 박순희 씨는 위패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철수야, 이제야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겠다. 많이 아팠지, 고생 많이 했지, 이제는 편히 쉬어라. 박순희 씨의 기도 소리에 유키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박철수 씨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철수님, 제 할아버지가 정말 죄송했다고 전해드려요. 할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잊지 않겠어요. 이날 저녁 박 씨 가족들은 유키오를 위해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주었고 유키오는 생전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에 감동했습니다. 이 김치찌개는 우리 오빠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일본에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것도 이 김치찌개였어요. 박순희 씨의 말에 유키오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80년 전 19세의 청년이 마지막으로 먹었던 고향 음식을 자신이 먹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순희 씨는 유키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일본으로 끌려가기 전에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당신이 가져가세요. 당신 할아버지도 우리 오빠를 기억해 주셨으니까 당신도 오빠를 기억해 주세요. 사진 속의 박철수 씨는 정말로 19세의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유키오는 할아버지가 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젊고 희망에 찬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한국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박 씨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군함도와 관련된 여러 장소들도 방문했습니다. 부산의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는 군함도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전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군함도 모형을 보면서 유키오는 할아버지가 일했던 그 섬의 실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탈출이 얼마나 불가능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창원에서 마을 사람들과도 만났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유키오를 경계했지만 유키오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지만 이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마을 어르신이 유키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일본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된다.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유키오는 감동받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박순희 씨는 유키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이렇게 용기를 내어 진실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우리 오빠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일본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특히 군함도의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키오는 박순희 씨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할머니, 저는 일본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과거를 숨기고 살지 않겠어요. 진실을 말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일본인이 되겠어요. 일본에 돌아온 유키오는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만 읽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키오를 자학사관에 빠진 좌파 조선인들의 선전에 속았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키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순희 씨의 따뜻한 용서와 박 씨 가족들의 관용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키오는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참회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키오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박 씨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군함도 진실 알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유키오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강연을 하며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숨기면 그 상처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유키오의 활동은 점차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젊은 일본인들이 유키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키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그것을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키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2021년에는 유키오의 이야기가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숨긴 구남도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유키오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방영되어 양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시청자들은 유키오의 진심 어린 사죄에 감동받았고 일본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유키오는 다큐멘터리 방영 후 더욱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키오는 이들에게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마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진정한 화해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키오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2022년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키오는 장례식에 참석해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순희 씨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유키오야 고마웠다. 내 덕분에 우리 오빠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었어. 유키오는 박순희 씨의 관용과 사랑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할머니와 철수님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키오는 박순희 씨의 영전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박순희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유키오는 박 씨 가족들과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박민호 씨와 박준수 씨는 유키오를 가족처럼 여겼고 유키오도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 싹튼 것입니다. 유키오는 매년 박철수 씨의 기일에 한국을 방문해 추도식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제 유키오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유키오는 35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일 간의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모두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빠의 할아버지는 나쁜 일을 했어.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어. 그리고 아빠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유키오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키오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들은 할증조 할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할증조 할아버지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한국까지 가서 사과했잖아요. 유키오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키오는 자신의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라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유키오는 또한 일본의 교육 현장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유키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유키오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유키오는 이런 젊은이들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키오의 활동은 일본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유키오의 사례를 소개하며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개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떻게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유키오는 이런 평가에 대해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단지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박순희 할머니와 박씨 가족들입니다. 그들의 관용과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80년 전 한 일본군 감독관이 저지른 잘못이 그의 손자를 통해 사죄되고 피해자의 가족이 그것을 용서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유키오와 박씨 가족의 만남은 한 일. 양국 간의 역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관용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의 길이라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유키오는 오늘도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키오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유키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거나 숨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개인을 넘어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유키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박철수 씨와 박순희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키오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진정한 유산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감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80년의 시간을 넘어 전해진 참회와 용서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심 어린 사죄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